2주 댓글 네. 읽어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바사사삭 치킨 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모세범은 성경 출애굽기 모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인인 모세가 이집트에 흘러들어온 부분도 같죠. 모세범은 그 나라 사람은 아니니까요. 또 모세는 출애굽 상황에서 바위를 쪼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영화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그 처음에 불을 끄는 그 장면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들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은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데 황궁 아파트의 경우 이방인이 거주한 집은 집 문에 빨간 페인트를 바르죠. 그렇죠. 있었죠. 네, 이집트의 마지막 저주는 장자의 죽음이고 이는 부녀회장의 장남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병헌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을 때 902호분에는 교회 상징의 십자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정다운 나의 집이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기독교 출애굽의 메타포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김영탁 씨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박보영을 만났을 때 배고프다고 말하며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가족의 원보다 생존 본능에 강해지고 끝내 이병헌의 진실이 밝혀지고 문매를 맞자 할머니는 이병헌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죠. 친아들을 죽였지만 정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생존에 대한 인간의 밑바닥 본능을 보여준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더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흐흐. 마지막 박보영 씨의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흐흐. 아, 그리고 바둑할 장면이 많은데 사실 바둑이라는 게임이 상대 집을 없애고 내 집을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흐흐. 콘크리트 유토피아 전반에 대한 은유로 보이네요. 흐흐. 아 정말 분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편집하면서 두세 번 듣잖아요. 네네. 이걸 듣는데 그 뭐지? 처음에 그 모세를 뱉었을 때 이런 부분을 참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서 이래서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바둑 이런 은유도 처음 들었는데 그렇죠. 너무 찰떡. 회색빛 바둑판. 네. 제목.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니? 집을 잡는 거니까. 맞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유튜브 김상훈님께서 잘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지인과 얘기했던 건 역시 모세범한테 세상이 너무 가혹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인물이니까요. 심지어 마지막 할머니의 울음 또한 죽은 아들보다는 자신을 챙겨준 세범에게 정이 있었던 것 같기에 우리 대표님이 뭘 그리 잘못했나 싶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렇지. 이병헌 캐릭터가 되게 불쌍해요. 그렇죠. 고생은 다 하고. 고생은 다 하고 지키기 위해 했는데 그렇죠. 무슨 잘못인가. 팟캐스트 스피엘버그님도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2주의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이야. 떴어요. 네. 양현욱을 드디어 아이맥스로 이끈. 제가 제 인생 첫 번째 아이맥스가 근데 올해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이맥스가? 아바타? 아닌가? 아니 던전 앤 드래곤 그 시사회를 그게 첫 아이맥스셨어요? 그 시사회를 아이맥스로 불러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아이맥스로 봤고 이번이 두 번째였고 예상치는 못한. 돌비는 한 번 가봤다. 돌비. 그 아바타 시사회 가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못 안 갔어요. 그냥 제임스 카메론만 그때 봤고 그 아네트 시사회를 돌비에서 해가지고 와, 쩔겠다. 그때 또 한 번 갔다 왔던 기억이 있네요. 뭐 어쨌든 아이맥스 참 저 같은 노인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12번째 장편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맨해튼 프로젝트와 원자 폭탄의 그런 개발 역사,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지닌 영화고요. 3시간의 대작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가지고. 저는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어 중간에? 못 참고 갔다 왔습니다. 나는 영화 중간에 화장실 절대 저도 어느 부분에서 나갔어요? 저 어디였지?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봤는데 뭐 중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물론 이 평점 9점이었지만 일반 관객들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게 저도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가 뭔가 기존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기대하던 게 안 나와서 이거지 맞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나 덩케르크만큼의 그런 웅장함과 화려함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맥스 예매하고 갔는데
포스터만 이쁘고 터지는 건 하나도 없어. 막 그런 맞아. 말을 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각본입니다. 물론 연기도 연기고 연출도 연출인데요. 그 세 가지의 그런 시간대를 섞어서 만드는데 정말 깔끔. 단 하나의 그런 뭐 없이 그냥 깔끔하다. 그쵸. 너무 재밌다. 너무 깔끔했어. 라는 그런 오펜하이머의 청문회하고 스트로스의 청문회하고 맨해튼 그 계획 그 세 개가 이제 그쵸.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확실히 플롯에 마술사입니다. 네. 영화의 신은 저는 두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현재까지 제 마음속의 신은 그렇고요. 근데 그 일단 평점부터 까볼까요? 나 9점이 9점. 나왔죠? 전 8점. 8점. 이유는요? 살짝 한 방이 없었다? 한 방이 없었다. 조금 아쉬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한 방 있었으면 10점이었어. 저도 9점인데 왜 9점을 줬냐? 전 이 영화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난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왜 핀처가 왜? 영화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 구성 그런 느낌. 네. 그 플롯 구성이라던가 편집하는 방식이라던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난 드마카 생각났습니다. 왜냐? 3시간을 홀려버린 게 오랜만입니다. 드마카도 그러니까 179 어쨌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떤 아, 인간이 성공하는 성공담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볼 교차 수도 있겠네.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아, 영화가 오펜하이머랑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 두 개를 전 전 딱 끝나자마자 소셜 네트워크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뭔가 오펜하이머가 강렬함이라던가 웅장함, 뜨거운 이런 감정을 묘사하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보다 뛰어났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소셜 네트워크보다 더 뛰어난 정도보다 소셜 네트워크가 저는 오펜하이머보다 연출의 깔끔함, 정밀함, 정교함으로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셜 네트워크가 더? 네. 만점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네, 저 인생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소셜 네트워크가 좀 앞서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잠깐만 둘 다 또 유대인 아닌가? 그쵸? 아닌가? 그쵸? 아이젠버그가 그쵸. 주커버그랑 오펜하이머 둘 다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지루하다는 게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굳이 비판점을 찾자면은 한 10분 정도는 줄여. 10분? 네. 줄였으면 어땠을까? 10분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전 정말 소셜 네트워크는 한 4번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는 뺄 컷도 없단 말이에요. 꽉꽉 채워져 있고. 네, 정말 단 하나도 뺄 컷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그래서 9점 준 겁니다. 저는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케임브리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건데 그냥 조금 더 앞에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서사를. 넣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이전 그런 서사 나올 줄 알았어요. 저. 네. 근데 안 나오고 바로 그냥 그렇게 시작. 그래서 그것까지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리고 한 방이 딱 나왔으면 전 다크나이트 이상의 논란의 최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그거는 일단 아니었고 네. 어쨌든 영화 시작할 때 뭐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 그 형벌로 그는 바위에 묶여 영원히 고통받았다. 아무래도 영화의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편전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또 인간을 창조한 신이자 어떻게 보면 또 불을 또 줬던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이거를 제가 당시에 오펜하이머를 표현한 그 구절이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포스 산으로 돌격해서 뭐 제우스의 벼락을 훔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더라고요. 네, 당시에 타임즈인가 아마 그런 잡지에서 관련 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폭탄 때문에 이제 또 이 세계의 흐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어떻게 보면 나는 핵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뭐 예외는 있겠죠. 뭐 몇몇 뭐 파키스탄, 뭐 북한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영화의 이제 오펜하이머의 시작점은 케임브리지 시절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지도교수인 패트릭 블랙킷을 독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난 시아나 칼륨이 뭔가 했는데 청산가리래요. 잠깐만. 지금 오늘 방송 진행 순서가 영화의 타임라인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그 쭉 그냥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나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본 순서 쭉. 오케이. 그렇게 네네네. 짜봤고.
그래서 패트릭 블랙킷도 노벨 물리학상을 어쨌든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닐스 보어가 등장을 하는데 먹을 뻔했더라고. 사과를. 그래요? 사과를.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각색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닐스 보어 케네스 브레너가 나와서 케네스 브레너를 올해 언제 봤지? 내가 케네스 브레너를? 나의 강의 죽음? 아 맞아 나의 맞아. 강의 죽음 맞아 나의 강의 죽음 맞아 그 생각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괴팅겐 대학교로 넘어가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도 언급이 되는데 막스 보른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으로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물리학 관련해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환장을 하겠지만 그쵸, 이과. 나 같은 문과생들한테는 이거 도대체 누구야?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 그 배경 지식이 없고 이 오펜하이머로 들어가면 이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화학하고 물리는 그냥 벤이었습니다. 천하도 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려고 공부하고 들어갔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 그냥 봐도 재밌긴 한데 인물들 적어도 알고 그 들어갔는데. 메카시즘이랑 후반에 그쵸, 나오는 그쵸. 예. 메카시즘이랑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아가고 알고 가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예.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등장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네. 예. 상대성 이론 만든. 아무래도 아인슈타인은 1930년대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 탄압을 했고 미국으로 망명된 그런 이제 또 그 상황으로 나오는데요. 연못에서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스트로스가 오해를 그쵸, 하게 되는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발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지도어 랍이라는 인물도 나오면서 이 인물은 이제 오펜하이머를 꿋꿋이 믿어준 동료이자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이후로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칼텍과 버클리 대학교로 이제 돌아옵니다. 시작은 로마니츠라는 인물 한 명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명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로렌스 박사도 등장을 하고 빛은 과연 입자일까 파동일까? 근데 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여기 다 문과들이 저도 답을 문과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문과들이 모르나? 그래서 뭐 프랭크, 뭐 슈발리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인 진도 등장을 하면서 등장 인물들이 상당히 또 많으니 쏟아지죠. 정말 적기 바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펜하이머의 최고의 연기는 저는 플로렌스 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신도 있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등장 자체가 너무 강렬하지 않았어? 그죠 몇 대사 안 치는데 좀 그 아우라가 나는 미드소마 때도 그랬고 가장 큰 건 레이디 맥베스에서 뻑이 가버렸고 레이디 맥베스 이 영화에서도 너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고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저번 주에서도 오펜하이머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뭔가 논란 영화답지 않게 연기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뭔가 논란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각본이 휘어잡아서 감독이 연출이 휘어잡아서 좀 인물들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인물들이 그냥 오펜하이머 말할 것도 없어. 킬리안 머피는 올해 나무주연상 받아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 제일 좋았던 게 로버트 다니 주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후반부를 거의 킬리안 머피랑 둘이 이끌어가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자기는 정말 침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되게 감정적인 그런 하남자 연기라고 해야 되나? 절제를 하는데 또 그게 그런 게 안 그런 것처럼. 네, 그 휘어잡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 에밀리 블런트가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게 왜냐면 그 오펜하이머가 좀 계속 감정을 닫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절제하는데 이제 에밀리 블런트 그 와이프 키티는 그래서 계속 표출하고. 그렇죠. 네, 좀 그런 구도가 좋았습니다. 야, 근데 키티라는 인물이 사실은 여기서 처음에 등장하지만 유부녀인데 오펜하이머가 네 번째 남편이었다라는. 맞아요. 결혼 네 번째 결혼이라고. 근데 술을 마티니 하는데 설레더라. 저 마티니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마티니 한번 말아줄게요. 내가. 나중에 어쨌든 영화상에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오펜하이머의 주변 인물들은 다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결국 이게 나중에 청문회에 가서도 문제가 삼아지는데요. 동생도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도 슬픔의 삼각형 때도 얘기한 거지만
공산주의 자체가 나는 나쁘다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물론 위험한 너무 발언이지만. 공산주의는 이론이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을 뿐이지 공산주의 자체를 그냥 이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현될 수가 없는 이론이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펜하이머는 계속 공산당에 뭔가 입당 권유를 받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오펜하이머는 사실 진짜 저는 엄청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뒤에서도 애국자죠.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자기가 나중에 젊었을 때로 돌아갔을 때도 맨해튼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겠냐 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그러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오펜하이머는 뭔가 나라의 사상을 따르는 나라를 따르는 애국자였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망명했던 것처럼 나중에 떠나는 게 뭐 어떻겠냐 하는데 아니 미국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네.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정말. 또 오펜하이머가 했던 대사 중에서 물리학하고 뉴멕시코가 합쳐지면 뭔가 내 삶이 뭔가 완벽해지겠다 뭐 그런 맞다, 말도 맞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완벽히 파멸로 몰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독일에서 이제 우라늄 핵을 뭔가 쪼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에서도 연쇄 반응을 발견을 하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때는 정확히 제가 딱 시계를 봤는데 와, 정확히 30분이 딱 진짜. 지났을 때였고 전다 이거. 1939년 9월에 이제 히틀러 폴란드 침공이라는 또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키티를 만나게 됐고 그 와중에 진과의 미래는 여전하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타는 장면들이 좋았던 게 그 말발굽 소리가 영화에 나오는 그 주요 쾅 발 굴리는 소리. 그게 말발굽 소리처럼도 느껴져서 야 음악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이 루드윅 고란스는 와 지금 현존하는 음악 감독 그냥 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테넷을 진짜 극혐하거든요. 테넷에서 유일하게 건진 건 딱 두 가지가 오프닝이랑 루드윅 고란스의 음악이었는데 이 루드윅 고란스의 음악은 이번에도 진짜 좀 엄청나더라고요. 나는 블랙팬서 때가 좀 그게 인상 깊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 1등은 한스 짐머야. 한스 짐머. 그 듄 막 그런 거는 나는 근데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진짜 사운드가 거의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IMAX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1.43대 1 화면비 때문은 근데 때문만은 울리던데요, 아니고. 그냥? 네, 영화관이 맞아요. 소리한테 울리던데 그냥? 맞아요. 지진 난 거지.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이렇게 귀를 막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귀 막았어요 살짝. 진짜? 그래요? 쫄아가지고. 난 너무 좋던데? 나도 와 개쩐다 싶어서. 그 핵폭탄 터졌을 때 처음에 터졌을 이야. 그때 소리 안 아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와 막 엄청나게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 근데 거기서 뭔가 좀 전율을 느꼈어, 솔직히 나는. 어. 근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막 터지는 소리가 나죠. 네, 저는 그래서 터진 소리에 전 소리에 잘 놀라가지고 귀를 막고 있다가 막상 안 안 나오길래 그냥 안심하고 봤다 나중에 나오길래 보상님 갑툭튀를 싫어하시겠군요. 막 별로 공포영 안 좋아하지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요 공포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잘 봐.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사운드가 너무 휘어졌길래 그 점이 참 괜찮았고 그로브스가 등장을 합니다. 맷 데이먼이 나오는데요. 맷 데이먼은 에어 나오고 두 번째인가? 그렇죠. 그쵸. 두 번째. 올해 그리고 올해 그 동생 코엔, 에단 코엔의 신작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막 맥베스 미국도 그렇고 둘이 요즘 단독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동생 코엔이 단독으로 연출하는 영화 제목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마가렛 퀄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하여튼 맷 데이먼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그냥 영화 외적 얘기인데 맷 데이먼이 되게 여기서 몸집을 불러서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필립 세용 호프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너무 비슷했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그로브스라는 인물하고 오펜하이머가 대화를 하는데 아니 왜 노벨상을 못 탔을까요?라는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남기지만 그리고 그 오펜하이머의 당당함 나는 맨해튼 프로젝트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그 당당함 때문에 맷 데이먼인 캐릭터인 그로브스하고 오펜하이머가 손을 잡는데요. 근데 진짜 오펜하이머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 햄버거 장사도 못할 사람이다라는 게
그게 웃기는 말이지만 진짜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대사였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또 나치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이제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사실상 아니라 방지의 목적을 갖기 위해 사실상 차악이지 어떻게 보면 차악의 목적을 갖고서 철도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가족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로스 앨러머스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러 다니는 오펜하이머의 노력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펜하이머가 물리학자가 아닌 행정가와 정치인으로 나아간다. 정치 맞아. 정치 영화. 그러니까 물리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뭔가 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쉬웠던 게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 그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 모습이 뭔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이 오펜하이머가 뭔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런 모습이 좀 덜했어서 그게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는 대사가 폭탄이라는 게 결국은 대량살상 무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한 자, 악한 자 모두에게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만들기를 꺼려하지만 결국에는 나치를 막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설득의 요소로 나아가고 다음 등장인물은 이제 에드워드 텔러, 베니 사프디가 연기했죠. 연쇄 반응의 이제 기하급수적인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에드워드 텔러가 난 몰랐는데 수소폭탄의 아버지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도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뭔가 폭탄을 만들다가도 뭔가 이 애국심과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에드워드 텔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폭탄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 열망 하나만 있던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오펜하이머하고 또 대립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악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좀 깨림칙하다 해야 되나?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그래서 키티가 되게 싫어하지 않았나? 그쵸, 거부하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프디는 그냥 영화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니 사프디가 그 엉커 젠스인가요? 네, 엉커 최근에? 젠스랑 가까이. 그리고 차기작 아마 주인공이 아담 샌들러랑 티모시 샬라메라고 들었는데. 아담 샌들러가 또 나오고. 네, 그 조합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담 샌들러랑 티모시 샬라메. 연기 잘하지 아담 샌들러. 네. 코미디 배우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둘 조합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담 샌들러는 이미 전작에서 보여준 역량이 있는데 그 감독 영화 안에서 뭔가 티모시 샬라메라 되게 제일 트렌디한 배우잖아요 지금. 잠깐만. 세계에서. 듄2 예고 틀어주던데? 말해준 것처럼? 맞아요. 봤어요? 근데 그 11월에 왜 틀어줘? 11월 개봉이라는데? 연기가 됐어요. 연기 아마 내년 연기 아니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하긴 근데 진짜? 오피셜은 안 그러니까 나는데 되는 거예요? 나 그게 모르겠는데. 다 파업해가지고. 그니까. 맞아. 그니까 그것 때문에. 배우 파업 때문에 뭐 연기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피셜은 안 나가지고. 네. 근데 틀어준 거 보면 또 그러니까 하는 건 또 11월에 진행하려나?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니 속시도 모르죠. 뭐 코로나 직전에도 이 영화 개봉한다고 했다가 터지니까 급 연기한 것처럼. 연기했었죠 그때도.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급 연기할 수도 있으니까. 와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풀 아맥 비율로 딱 보니까. 그래서 듄2는 진짜 아이맥스 그래서 봐야겠더라. 이번에 영상 가세요. 영화맥 그렇게 예매할 자신이 없어 나는. 네. 그러니까 계속 들락날락하면 돼요. 그래요? 이게 안 놓으면 돼 손에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 들고 가고. 귀찮아. 너무 귀찮아서. 내가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그 다음 인물로 뭐 쿠르트 게델도 나오더라고. 네.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옆에 있죠. 네. 이 사람이 또 프로그래밍에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기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대화가 나오는데 세상을 파멸할 수도 있다. 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그러나 이제 또 소련이 또 과연 그 핵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지만 근데 결국 소련도 핵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몇 년 후에는 나중에. 그런 역사가 나오고 스파이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클라우스 푹스가 영화상에서도 스파이로 나타나지만 현실에서도 스파이였고요. 나치와의 경쟁이 아닌 점점 이제 뭔가 소련과의 경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핵폭탄이 처음에는 나치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상대가 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대한 위협으로 네, 나아가는. 그게 누가 말한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점차 이게 위협이 커지는 걸 느껴지면서 자신이 뭘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핵폭탄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썼다라는 말도 하지 않을까. 일본처럼 패망하는 국가에 쓸 게 아니었는데라는 그런 대사도 나오지 맞아, 않나요? 나와요. 그렇게 죽어가는 국가에 뭔가 쓸 게 아니었는데라는 그런 대사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트루먼 대통령은 사실 여기서는 뭔가 좀 악인처럼 나오고 오펜하이머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쵸, 좀 그쵸. 그런 인물로 나오지만 6.25 전쟁 때 파병해준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이야 보면.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기도 그죠, 해.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 게리올드만 연기했죠. 아, 다키스타워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았어요. 네, 진짜 다키스타워랑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네, 다키스타워에서랑 분장이 비슷해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건국훈장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근데 괜히 보내줬겠어 6.25 때? 법 좀 중요하니까 보내줬겠죠. 중요하니까 네. 그걸 다 먹힐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소련 공산주의 쪽으로는 못 넘겼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구획화 방침을 세우게 되고 결국 이거는 극소수만 전체를 안다는 거거든요.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한 두세 명만 네. 알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니 당연히 이후에는 사람들이 전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맞아,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오펜하이머를 밀어붙입니다. 이제 청문회실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성관계 장면, 섹스 장면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마스터 같았죠. 마스터에서 워킹 피닉스가 바라보는 세상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그런 불안함이 정말 극에 달했고 특히 뭐 원자 폭탄 터지듯이 그 청문회실을 하얗게 뿌옇게 그렇게 맞아. 그리는 장면은 맞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연출이었지 않았나 싶고 또한 케이시 플렉이 연기한 패시 대령 사생활을 그냥 마구 찔러댑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캐시 플렉인지도 몰랐어요. 네. 나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케이시 플렉. 정말 근데 이 영화는 캐스팅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짧게 나오는 사람들도 이름값이 너무 대단하고 좋았어요. 진짜 연기도 대단하다. 너무 좋았고 네. 하나하나 정말 잘 맞아 들어갔고 오펜하이머가 막 안보의 막 위험 요소다 그런 말도 하는데 뭐 결국에는 그냥 찌르지 않아도 될 거를 그냥 아까 말했던 메카시즘 그런 것 때문에 오펜하이머를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게 됐고 그 시대상으로는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고 뭐 히틀러의 사망도 나오고 일본의 저항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오펜하이머가 원했던 거는 세계 평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던 세계 평화로 가길 원했죠. 이후 트리니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가 한 2시간 지났을 때였나요? 1시간 50분? 맞아요. 2시간? 2시간 좀 2시간 지났을 조금 때였어요. 지났어요. 2시간? 그래서 핵폭탄을 딱 터트리는데 이야. 사실은 조금 더 뭔가 웅장하게 뭔가 터질 줄 알았는데 사이즈 면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저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크리스토퍼 논란이 그렇게 약간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스펙타클을 줄이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인물에 서사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뭔가 막 우주 막 그런 뭐 별자리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별 초반에 그런 거? 초반에 오펜하이머 그 이렇게 뭐 향수병 걸렸다고 그때 좀 그런 효과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많이 났어. 오히려 난 초반에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와닿았고 네. 핵폭탄은 그냥 우와 하고 끝났던 것 같아. 제 말씀이 딱 맞았죠. 위플래시 라라랜드 기대하고 왔다가 퍼스트맨 그러니까 보고 이 말이 딱 그렇네. 사람들도 그러네, 진짜. 딱 맞아. 그래서 이 장면을 뭔가 진짜 가장 화려하고 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뭐 어쨌든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과연 이것이 오펜하이머가 생각했던 진정한 성공이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고 침대보가 또 주요한 소재죠. 그쵸. 2번 등장하지 않나요? 그쵸. 걷어라 걷지 말라 뭐 이런. 네. 침대보가 2번 등장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를 합니다. 저는 물론 많은 그 매체에서 나왔지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여하게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나가사키까지 투하를 했어야 됐을까라고 묻는다면 조금 의문점. 그렇죠. 근데 솔직히 히로시마에 그 투하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냥 전의를 성실하게 만들 수 그치 있죠. 네. 그냥 이거는 다이였는데 완전히 KO를 시키기 위해서 나가사키까지 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본에서 실제로 개봉이 금지가 됐나요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미뤄지고 지금 있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 꺼려하는 분위기는 맞지. 아예 뭐 금지된 게 오피셜은 아닌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근데 좀 그래 이런 거 아니. 약간 그쵸. 그러니까 물론 뭐 광복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린 거죠. 노렸죠. 그러니까 노려서 튼 거 뭐 그것도 맞긴 하고. 근데 일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네. 이거 틀지 맙시다 하는 건데 네. 그런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 일본은 우익 세력 그거 진짜 좀 왜 그러는 거야. 독도도 인정하자고 제발. 그러니까 네. 어린 사람들은 큰 그게 없어. 근데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도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렇게 된 거냐. 어쨌든 그래도 뭐라? sorry.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예. 네. 오펜하이머가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장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 막 네. 쿵쿵쿵쿵쿵. 네, 그게 점차 그죠. 예. 쉼 내면에 없이 파동이 돼서 쉼 없이 파동이 나오고 그 대사도 있어도 막 분위기가 어때요? 막 물어보면 비교적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비교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나는 보면 막 하면서 막 소리치는 그런 계음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뭔가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쨌든 이게 오펜하이머의 트라우마를 비추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연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고라고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좋았습니다. 저는. 나도 잘 찍었어요. 네. 이런 장면이 반복됐으면 좀 네. 그랬겠지. 네. 오펜하이머가 계속 막 술 먹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으면 조금 보기 조금 좀 그런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저는 오펜하이머가 힘들어했던 장면은 이 장면도 있지만 또 다른 장면 하나 꼽자면 진이 죽었을 때였거든. 그 숲속에 진이 가가지고. 죽었을 때. 그래서 그 아내인 키티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힘들었던 장면이 지속됐으면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두 장면으로도 저는 충분히 많이 전달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았고 트루먼 대통령은 나가사키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왔고 예수님 명대사죠. 전 제 손에 피가 묻은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제 손수건 꺼내서 막 그런 하잖아요. 비꼬는 느낌이죠. 액션을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마지막에 또 징징대는 애들을 막 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도 못마땅하게 하고요.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제 오펜하이머는 소신 있고 모든 것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지 친구였냐 막 친구가 아니었냐라는 질문에서도 나는 끝까지 친구였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몰아붙이는 뭔가 조작성에는 답이 없었고. 저는 조작 신문에서 그 검사라고 해야 되나? 네네. 검사 역할 안 되고 있죠. 몰아붙이는 사람. 네, 그 제이슨 클라크. 제이슨 클라크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압박이 저도 이게 네. 막 숨 막히네. 짜증나더라. 네. 진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네. 오펜하이머를 그냥 진퇴양난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적 압박감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라미 말렉이 여기서 정말 큰 역할하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막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힐이라는 역할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힐이라는 인물이 루이스 트로스랑 되게 대조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루이스 트로스는 실제로 자신이 그거를 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한테 자기 욕을 했다라는 걸 실제로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확진 편향에 휩싸여가지고 피해의식에 휩싸여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렇지. 진실이 아닌데도 오펜하이머를 조져버리잖아요. 근데 힐이 이 이전에 딱 두 장면 나와요. 법정 장면, 그러니까 루이스 스트로스의 청문회 펜 장면 떨어뜨렸을 때나 이전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장면에서 다 오펜하이머가 약간 힐한테 좀 못 써요. 약간 맞아요. 하대하는 식으로 네. 대하거든요. 쌀쌀 맞게 구는. 살살 맞게 굴잖아요. 맞아. 근데 힐은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를 최대한 그렇죠.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뭔가 스트로스랑 힐이 대조적인 면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뭔가 스트로스는 실제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확신 편향에 휩싸여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오펜하이머를 조져버렸고, 힐은 실제로 쌀쌀 맞게
쌀쌀맞게 별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힐은 오펜하이머를 그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봤다. 맞아. 라는 점에서 좀 비교가 좀 재밌었던 것 되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로스의 장면들을 컬러로 둘 수가 없었을까? 일부러 그래서 어둡게 그냥 흑백으로 그렇죠. 다 흑백. 그러니까 저도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컬러랑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컬러는 오펜하이머의 시점이고 흑백은 스트로스의 시점이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가른 건지 그건 크리스토퍼 궁금하긴 놀란이 해요. 네. 오펜하이머에서 흑백 장면은 실제 역사를 했다고요. 네. 컬러 장면은 오펜하이머의 관점을 따르는 장면들이라고 실제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고 정말 미국을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성족이랑 같이 있을 때 잘 어울리더라. 그래서 같이 두고서 박수 치는 장면이. 근데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연설하는 장면 말고 성공했을 때 오펜하이머의 표정도 그렇고 막해 떨떠름. 떨떠름이라기보다는 착잡한? 착잡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윤리적인 거리감이 이제 계속 오펜하이머에게는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만들라 할 때는 언제고 그쵸.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갈구는지. 그렇죠. 자기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미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진짜 뒤통수 뭔가 맞은 듯한.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 군상이란 게 그런 거죠. 저번 주 콘크리트 투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탁이 리더였으니까 잘 따랐지만 막상 또 상황 바뀌면 영탁이 이면이 또 밝혀지고 나니까 막 문매를 맞잖아요. 여론이 또 바뀌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가 전 특히 되게 좋았던 게 엔딩이었거든요. 엔딩 마지막 장면이 오펜하이머랑 아인슈타인이랑 대화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스트로스가 궁금했던 그 대화 장면이었잖아요. 그 밝혀지는 장면. 그렇죠. 네. 근데 그 대화 장면에서 오펜하이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핵분열에 어쩌고저쩌고 만들고 있을 때 이게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그치. 라는 계산식을 가지고 박사님 찾아뵌 적이 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건 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마지막 대사가 우리가 그걸 현실로 만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온 지구가 불에 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죠. 그쵸. 이렇게 싹 불이 번지는 저는 장면. 그 순간 뭔가 이 오펜하이머가 말한 우리가 그걸 현실로 만들 것 같아요. I believe we did. 이 말이 뭔가 현실로 확장되는 모습 느낌이어가지고 좀 소름 돋았습니다. 엔딩에서. 엔딩 좋았어요. 네. 저는 엔딩 거의 다크나이트 이후로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였으면 오펜하이머처럼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였어도 만들었을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은. 그게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틀림에도 암에도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했는데 참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특히나 마지막 장면이 그랬던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최고작을 뽑자면 저는 다크나이트가 넘버 1이고요. 2번이 이거 오펜하이머. 오, 진짜 좋으셨군요. 네, 2번이 오펜하이머. 보성님은? 저는 언제나 인셉션. 저는 인셉션 얼마 전에 재개봉 때도 보고 왔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저도 인셉션인데. 나는 인셉션은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저도 인셉션이 그 뭔가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네, 뭔가 다시 보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보성님도 그랬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네. 너무 충격이고 네. 새롭고 이래가지고. 네, 저는 그 다음은 뭐 인셉션 다음은 다크나이트 다음은 덩케르크. 인데 요즘 덩케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화명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 네, 근데 정말 현우님 이번에 덩케르크 좋게 봤다 했잖아요. 나 재밌게 봤어요. 용산에서 볼 수 있을 때 꼭 보세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압도감이 아예 다릅니다. 나 쿠시네에서 봤거든. 네. 거기도 상영관 자체는 좋은데 작으니까 크기가. 그치. 용산에서 진짜 볼 수 있을 때 꼭 보세요. 아예 다른 영화예요. 그래요? 그럼 네. 봐야겠다. 네, 전 오펜하이머는 이 덩케르크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3번, 그러니까 1번, 2번 했고 3번을 얘기하면 의외의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프레스티지. 말씀하셨어요.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프레스티지 좋아한다고. 그런 식의 영화도 재밌어. 물론 메멘토도 난 오히려 충격이었던 게 메멘토였던 것 같아. 메멘토 좋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잡혀가?
그래서 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들은 진짜 하나같이 진짜 다 생각할 게 많고 제가 다르된 영화를 뭔가 좋아하는 것처럼 거의 윤리적인 관점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담아가는. 그래서 저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느낀 게 테넷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얘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대중들이 원하는 스펙타클도 보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저 인터스텔라 뭔가 테넷을 기점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찍는 느낌. 근데 확실히 저희 같은 20, 30대 사람들한테 익숙한 감독들이 그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컨대 코엔부터 시작해서 코엔, 타란티노, 폴 토마스 앤더슨, 데이비드 핀처, 그쵸. 뭐 크리스토퍼 놀란, 데런 아로노프스키 이런 사람들인데 뭔가 이때 세대 감독들이 웨스 앤더슨까지 포함해서 이때 세대의 감독들이 뭔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스타일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자신만의 영화를 뭔가 극단화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념이 뚜렷해요. 네, 점점 자기가 계속 원하는 뚜렷해져요.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리크로시 피자를 보면서도 그랬고, 뭔가 핀처의 맨크를 보면서도 그랬고, 뭐 이번에 나온 웨스 앤더슨의 에스트로이드 시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번에 오펜하이머를 보면서도 호불호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나이가 드니까 관점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도 CG 안 썼으면 좋겠어. 만약 핵폭탄 장면이 CG로 만약에 덧붙여졌다면 모르겠네. 그건 봐야 알겠지만 CG를 안 쓰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루드비히 고란손이 음악을 맡아서 성공을 또 했고, 네. 호이트 반 호이테마 촬영 감독,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촬영 감독 중 하나죠. 요즘 페르소나 아니야? 사실상 네,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전 작년에 그 보면서 촬영 감독이 호이트 반 호이테마였거든요. 그거 용화명에서 봤는데 와 쩔더라고요. 너 진짜 어려웠는데 처음 봤을 때. 그래요? 뭐 어쨌든 촬영 기간이 57일밖에 안 된대. 와. 네? 근데 아무래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주역들 있죠. 네. 뭔가 그 킬리안 머피랑 네네네. 뭐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같은 배우들을 제외하면은 뭔가 다 나오는 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배우들 나오는 분량이 빨리빨리 하루 이틀 만에 찍어버리고 끝내고 약간 그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대단하다 근데 진짜.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2시간짜리 모를까 3시간짜리를 57일 동안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첫 오프닝이 55만 뭐 나왔는데 한 200~300만까지는 갈 것 같은데 더 나올까? 네. 근데 확실히 사람들 반응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그건 아니야. 그리고 길다라는 네. 방광 터지겠다라는 그런. 제 지인 중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액션 영화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일본 핵 터러트린 네. 영화 아니야? 뭐 제 그러니까 친구들도 액션 그런 영화인 줄 아는 반응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 한 줄 하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쭉쭉쭉 줄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나는 지금까지 파벨마스하고 탑 2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네, 현재까지는. 네. 한 줄 평 해볼까요? 저는 오펜하이머는 사랑했다로 하겠습니다. 뭘 사랑했다는 걸까요? 목적어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미국일 수도 있고 진일 수도 있고 키티일 수도 있고 인류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오펜하이머는 사랑했다. 다음 가시죠. 저는 삶과 딜레마의 평행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삶과 딜레마의 평행 이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폭발해서 모든 순리가 무너졌다. 그의 인생은 폭발해서 모든 순리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진 것도 뭔가 그의 인생을 뭔가 폭발이라는 개념이랑 연관이어서 설명하라고 했던 논란의 의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영화에서도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폭발을 하면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분열되잖아요. 핵분열이잖아요. 이게 분열되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폭발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뭔가 폭발을 하고 폭발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질서랑 섭리, 순리 같은 거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오펜하이머 인생이 폭발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영화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영화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그냥 오펜하이머라는 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계사도 마주하게 되고 과학사도 마주하게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마주하게 되고요. 저는 이 영화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어려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도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에스토로이드 시티 같은 영화가 어려운 영화고. 네, 그런 영화가 어려운 영화. 저도 이번 기회에 과학자들 공부 좀 됐어요. 네, 맞아요. 몰랐던 과학자. 그래서 이 영화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진짜 꼭. 맞아. 네. 공부하고 가세요. 그리고 영화 티켓이 그래, 비싸다고 재밌습니다. 하잖아요. 네. 3시간이야. 3시간 그죠. 맞아요. 물론 오줌도 마를 수 있겠지만 네. 영화 되게 좋은 영화고요. 다음 주 뭐하지? 모르겠네. 다음 주 독립영화 합시다. 독립예술영화 합시다. 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네. 네. 82회 오펜하이머 만나봤습니다. 네. 댓글 좋아요 네.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